뉴스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김용민 트위터가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의 설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72% 당대표 출마에 찬성한다. 28% 당대표 출마에 반대한다. 네, 이랬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까지 2,861명이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돼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게다가 시정 업무까지 동시에 담당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도 보자면 대선 출마라면 찬성이지만 당대표를 하다가 보람있게 끝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눌렀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찬성이냐 반대냐는 둘째 치더라도 이런 것까지 저희 의견을 먼저 구하시고 직통으로 소통하는 걸 보니 감동입니다. 어쨌든 찬성이지만 정의의 편에 서면서 화력까지 갖춘 분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당장 반발했습니다.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 이랬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라고 호소했지만 이런 호소는 무시당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러시아의 반발을 특히 염려했는데요. 클로징 부분에서 그 이유를 소상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전자파입니다. 지상에서는 사드 안테나로부터 100m 이내의 구간만 걱정하면 된다. 이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주장인데요. MBC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MBC는 무려 5분 넘게 한민구 장관에게 마이크를 빌려줬습니다. 레이더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발사대가 이렇게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이더로부터 이 100m 안에만 그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인데 네. 이것은 전부 기지 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예. 이 기지 외곽에 있는 주민들께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새누리당만 찬성입니다. 김연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청와대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배웅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김무성 의원 등과도 간단한 대화와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이었다. 이게 중론입니다. 한국갤럽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화수목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도를 조사해 봤는데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3%포인트 급락한 31%로 조사됐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자신이 가진 전부가 동전 한 입이라도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동국대 총학생회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등이 지난해 6월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동국대 특강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이를 입수했는데요. 제가 한 대목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수석의 바로 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언론에 대해서 제가 뭘 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도와달라. 지금 가족들은 울부짖고 있고 사고는 이미 나버렸다. 과거에 뭘 했고 이건 나중의 문제고 이미 사고는 났고 애들은 갇혀 있다고 하고 애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떤 책임자가 됐다고 생각해보라. 그 상황에서 뭐가 최우선인가? 구하는 게 최선 아닌가? 온통 온 언론이 하루 종일 해경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네 마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떨어뜨리며 보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없어집니까? 지워집니까?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제가 아까 언론에 대해서 했었다고 하는 그 얘기들입니다.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도와달라. 지금 막 정말 가족들은 너무너무 울부짖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과거에 어쩌고 이것은 나중에 문제고 이미 사고가 났고 애들은 갇혀있다 그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약에 거기서 뭔가 해경 책임이 됐든지 아니면 해경 책임자가 됐든지 119 책임자가 됐든지 누군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뭐가 최우선이에요? 구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온통 언론이 하루 종일 지금 막 해경 그 사람들이 죽는 산으로 달라들어서 지금 생명까지 이를 각오로 하고 지금 그걸 구출해내려고 온통 달라들어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네 말았네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어디 지워집니까? 없어집니까?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우선 온 국민이 달라붙어서 기여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게 먼저지 누구 탓만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분야의 홍보수석이다. 홍보수석은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실제로 아까처럼 보도국장을 포함해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의 기자들이 모든 것을 취재하지 못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이 선배 그 내막이 뭐예요? 그 회의에서 진행된 게 뭐요? 등등 수시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야기를 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오늘 기자회견의 포인트는 이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 기사를 쓰고 안 쓰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홍보수석이 하는 일은 이렇게 정확하게 언론에 국정에 대해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것이다. 우선은 온 국민이 달라들어서 기여를 하고 어떤 지혜를 모아서 아니 그건 해군 UDT를 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알기로는 누구를 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전부 모아가지고 우선은 그 사람들 구하는 게 문제지. 거기다 대고 그때 한번 보십시오. 계속 누구 탓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을 책임 맡고 있는 한 분야에 정말 홍보수석입니다. 홍보수석은 뭐 하느냐면 언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보도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까처럼 그런 보도국장을 포함해서 편집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 취재를 못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수시로 서로 전화를 해서 이 선배 그 내막이 뭐예요? 그 오늘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된 것 중에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수시로 서로의 필요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렇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공공기관 개혁 이 네 가지 4대 계획이야. 1년 동안 이것으로 몰아붙일 거야. 아마 이것에 관계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거야. 자기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는 이거야. 쓰고 안 쓰고는 언론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홍보수석이 밥 먹고 하는 일, 월급 받아갖고 하는 일은 그렇게 정확하게 국정 운영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올 한 해 국정 시정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론에게 취재 기자만 의존을 갖고는 데스크에서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주고 설명해주는 것 그게 홍보수석의 역할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언론이 알아서 해 이런 태도를 항상 갖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구하는 게 먼저야.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다른 거 다룰 수 있잖아.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진 다 찍어 놓아서 안 없어지는 것들인데 나중에 다뤄도 되잖아. 지금 급박하게 구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기를 꺾으면 안 되잖아. 이거 손 안 댑니까? 이게 언론 통제고 탄압입니까? 어떤 정권에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어떤 정권에 아예 기자들 취재도 못하게 하고 폐쇄시켜버리고 그런 정권은 민주주의, 언론 자유 꽃피는 정권입니까? 그리고 KBS, 그건 내가 그 당시에 대응을 하게다가 안 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언론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항상 서로 간에 통화하는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저게 구하는 게 문제야. 저게 구해놓고 나서 얼마든지 지금 그런 거 다 다룰 수 있잖아.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잖아. 다 사진 찍어놓고 다 할 텐데 그걸 어디 가겠어. 지금 우선은 뭉쳐가지고 저 사람들 사기를 꺾으면 안 되잖아.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언론 통제고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 언론에 이거 그겁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정권에서 그렇게 자유, 그렇게 민주주의 들미는 어떤 정권에서는 아예 기자들이 취재도 못하게 기자실에서 대본을 받은 대본을 갖다 둘이 박아버리고 그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런 정권은 그 민주주의 언론이 뽑히는 정권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KBS 그건데 그건요 제가 그 당시에 대응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세월호 난리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져다가 또 다른 쟁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제가 KBS 보도국장을 임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참았다. 그건 그 회사의 일이고 언론에서도 의혹이라고 이야기한다. 의혹이 사실일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아주 세월호로 난리가 아닌데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갖고 또 다른 쟁점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제가 KBS 보도국장을 임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걸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참았습니다. 완전 모두 세월호로 그건 야단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 걸로 티격태격하고 고소적 벌리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 사장이 보도국장을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하겠으면 그 회사에 다 선후배가 있는 것이고 또 될 사람 체계가 있는 것이고 다 또 그 순번이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다 그 회사의 인사 그런 방향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언론에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제기된 그 자기도 아까 분명히 얘기를 하더구만. 의혹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기된 의혹은 많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다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구출이 시급해서 어쩔 수 없이 보도국장에게 보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줬다는 투인데요. 중요한 것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씨의 취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 즉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외압으로 느끼느냐 마느냐, 이거 아닐까요? 이정현 씨는 이보다 앞서서 세월호 참사 국면이 아닌 때 청와대 공연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사가 너무 후미에 배치돼 있다. 윤창중 기사는 뒤로 빼고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를 앞으로 땡겨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한 바 있었지요. 이런 주문은 급박하고 구출이 시급한 사안이어서 한 주문이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사드 배치 확정 관련 현장의 소리 듣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발표부터 들어볼까요?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사드 배치 확정 발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 운용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영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뻥카에 가깝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중국은 사드가 없느냐? 중국 사드 있죠. 중국도 엑스밴드가 5,500km 사거리까지를 볼 수 있는 것을 흑룡강이나 그다음에 복건성에다가 다 배치를 해뒀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도 아오모리현에 2006년, 2014년에 교토부에 다 설치했습니다. 미국도 하와이에서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들의 사드 엑스밴더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거를 배치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내정 간섭이에요. 네. 자기들은 자기들이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우리가 북쪽에 대한 대응 체제를 한미연합군 체제이니까 한미연합에서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네. 사실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이제 국제 관계에서 네. 국제 질서 속에서 강대국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요. 제 네. 입장에서야 우리가 뭐 자존심은 상하지만 과연 중국의 눈치라고 할까요? 네.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것이며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한 25. 우리 무역 전체 25.4% 되고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은 달러와 위안화의 관계가 훨씬 더 큰 변수인데 우리가 사드를 2조 정도를 투입을 해가 배치를 하면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FTA까지 통과했는데 그걸 다시 무효할 리도 없고 물론 심리적인 압박은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중국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더 과장되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뭐 사드를 배치하는 건 심지어 오늘 국민의당에 뭐 나온 논평을 보니까 전면전을 하자고 북쪽에 통보하는 거다. 아닙니다. 사드 배치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리어 전면전을 하지 말자고 억제 장치를 놓는 겁니다. 송영선 전 의원 주장은 중국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인데요.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선과 정세현 누가 선무당일까요? 이게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드 배치로 인해서 뭐 남북 관계야 뭐 지금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한중 관계는 솔직히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한중 관계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에 보복이 들어오려고 봐요. 이 사드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 전경련에서 제일 먼저 반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이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에 진짜 우리 피해가 막심하다. 그 피해가 막심하죠. 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남북 관계는 이미 그렇죠. 그렇고 한중 관계 끝났다. 또요. 그다음에 러시아. 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러시아도 지난번에 푸틴과 시진핑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하고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의 이 한반도 관련 외교 행태를 보면, 특히 이제 북한 관련해서 그 행태를 보면은, 중국은 말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좀 느립니다. 근데 러시아는 말이 굉장히 과격뿐만 아니라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러시아가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극동 러시아에 있는 그 러시아의 그 군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도 경고를 많이 했죠. 네. 러시아까지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보복을 취하고 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라고 봅니다. 그럼 얻는 건 없다고 보세요? 득은 없어요? 사드 배치를 통한? 얻는 것이 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드 배치 이론자들은. 그러나 그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의 측면은 앞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득이라고 좀 주장돼 온 또 정 장관께서 인정할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북한의 그 대남 도발 의지라고 할까 이런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실이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해야만 되겠는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입장이 궁금합니다. 국방부가 사드 입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경북 70 말고는 갈 데가 없다. 그동안 조용히 지냈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 CBS 라디오 세상 읽기에 출연한 사드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의 김두현 공동집행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사는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서 유보를 했었죠. 유보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시기와 그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바로 있느냐. 직전에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언론의 보도라든지 지난 3월 그 실무단의 그 결성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 과정과 여러 정보 수집이 있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볼 때 아무래도 7곡 배치가 유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정부가 정말 좀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구체적으로 이제 7곡 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이유로 들었던 북한 미사일 방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그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실제 이제 사드의 효용이 북한 대응용이라기보다는 대중국 그 대응용 또는 그 일본이나 그 괌으로 가는 중국이나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냐 이런 것들로 볼 때 현실적으로 그 7곡 배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그 어제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아시다시피 그 대구 경북이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적을 것이다. 반발이 가장 약하다. 뭐 실제로 그 이제 그 7곡군 같은 경우에 오늘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외관역에서 이제 결의대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저희들 같은 시민사회 단체의 캠페인이나 반대 운동 외에는 직접적으로 그 군이라든지 이 관에서 나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뭐 강원도 원주라든지 군산 그리고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군수와 군의회가 직접 나서서 그 대책위도 구성하고 결의대회도 진행하고 또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봤을 때 그런 그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후보지들이 지금 충북 음성 그리고 이제 강원도 원주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평택 또 뭐 한 곳은 이제 전북 군산 뭐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됐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구나 이 경북 7곡군의 이 반발 움직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정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큰 오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제 그렇죠. 7곡이나 그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구 시도민이라고 해서 눈 뜨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번 주말 그 외관에서 열리는 7곡 국민들의 반대 결의대 이후에 거센 저항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군사평론가이자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의 성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대한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자격으로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런 졸속 결정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운용 개념, 지휘 통제권 등 제가 질문한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채 지나지 않아 급작스럽게 배치 결정을 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라면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중대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 만에 결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드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던 바와 같이 사드는 한반도 지정학과 동북아 질서의 일대 변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드의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용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된다 해도 북한은 사드 방어망을 돌파하는 다른 군사적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타격 수단으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군비 경쟁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 무기라는 이유로 검증한 적도 없고 사실은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드라는 특정 무기 체계 하나에 대한 맹신으로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되는 걸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사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접착제입니다. 사드는 장차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는 교두보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가 동북아 분쟁의 열점이 될 가능성을 급격히 증대시킵니다.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지금의 사드 배치가 다음 정부에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동작전 체계로 이어져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충돌을 불사하는 지정학적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번영의 중심이 아니라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셋째,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치명적 영향이 초래되고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공정과 통일의 기회는 물 건너갑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에 이어도 영유권 분쟁과 서해 대륙붕에 걸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서해로 확장하고 서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치하는 등 한중 관계 핵심 현안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해결을 원한다면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동기 자체를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이 더 시급합니다.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주변 우방국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의지입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 전면 재검토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이미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국가적 현안에 따라서 다시 한번 7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면서 선거대책위원회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 이 사람은 김수민 홍보위원장으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서 광고업체에 계약과 관련한 사례비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은 어떠할까요? 김경록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 당 소속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청구 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미궁 장사랑은 식이섬유, 알로에, 발효효소 등을 주원료로 한 자연주의 천연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지 못해서 잠시 작전 타임. 환아, 너 소화제 없냐? 소화제라니? 어제 낮부터 소화가 안 돼서 얹힌 모양이야. 청와대 누나 만난 게 그렇게 역겨웠어? 좋은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다니?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것 같은 그 표정은 도대체 뭐야? 그럼 왜 갔어? 앞으로 가식적인 식사 말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냥 새우깡 하나 놓고 소주 한 잔 나누는 그런 술자리로서 카카오의 그 대화의 장을 만들면 안 되냐? 129명씩 가서 만나니 나하고 1대1로 만날 기회 좀 마련해 주라. 낮술 먹으라고 대통령 보고.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7시간 동안이나 통째로 비우시는 니네 누나인데 낮술은 좀 어때? 하지만 낮술은 나도 좀 부담이 되고, 그게 안 되면 저녁이라도 가급적 단둘이 만나서. 안 되지. 저녁 술상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누나거든. 그런데 배신자하고 한 잔 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떠냐 이 새끼야? 동지끼리 어제도 나한테 네 누나가 동지처럼 지내자 이렇게 말했다고. 립 서비스 멘트에 감격을 처먹은 모양이구만. 좋아, 물을 동지라고 한다고 치지. 근데 그 동지가 갑자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진다면 닥쳐 이 새끼야. 내가 김재규야? 김재규하고는 다르지. 김재규가 총 뽑은 것은 첫 번째 배신이면서 마지막 배신이었거든. 근데 당신은 상습 배신범이야. 벌써 몇 번이나 배신 때렸냐고. 그런데 어떻게 믿어? 1대1로 만나서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막힌 것이 있으면 뚫고, 묵은 것이 있으면 털고. 좋아, 그럼 내가 누나라고 치고 당신이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 건지 이야기해보라고. 이런 거지. 카카, 저는 카카가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 진심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모르지요. 카카, 제가 그 다음 대선에서 잘 되면 카카를 지금보다 더 잘 모시겠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지금까지 어떻게 모셨다고요? 못 믿어요. 카카, 지난날의 그 일들은 사과드립니다. 제가 건방지고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제 다짐입니다. 진심입니다. 제 진심 아시겠지요? 진심은 진박의 트레이드 마크지요. 저작권법 위반하지 마세요. 예? 그 진심, 무의 진심 당연히 모르지요. 카카, 제가 무례하고 불손했습니다. 이제는 카카를 예수님 이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제 충심 여전히 못 믿으시겠습니까? 입술 옆에 새우깡 가루나 닦으세요.
보기 역해요. 아이 씨발. 아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 새끼야. 나 죽을까? 확 그냥 뛰어내릴까? 네 그러세요. 진작에 그러시지 그랬어요. 유승민 아버지 때는 안 보냈지만 이번에는 보낼게요. 조화. 닥쳐 이 새끼야. 내가 왜 죽어 이 새끼야. 정치적 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비정한 인간들, 잔인한 새끼들. 야, 너 이 사자성어 아니야? 잔인해물이라고. 뭐? 잔인해물? 해물을 잔인하게 손질하는 모양이지. 살아있는 생선배를 칼로 확 찌르고, 조개를 홍두깨에 빠버리고, 갓 잡은 새우를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이 무식한 새끼. 야, 잔인 해물은 사람에게 인정이 없이 아주 모질게 굴고 물건을 다치게 한다 이런 뜻이야. 뭐 물건? 우리는 물건 안 건드려. 허리 아래의 물건은 안 건드리는 것이 친박의 원칙이지. 닥쳐 이 새끼야. 아 그나저나 그 사드 배치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사드는 전쟁 억지력을 위한 것이지 안 그래? 아 그럼 찬성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북 7곡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도 찬성하시나요? 그건 절대 안 되지. 전북 군산 같은 경우 중국이 코앞이라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평택이나 원주는 휴전선과 가까워서 멀리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 격추하는 데 부적절한데,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뿐 아닌가요? 닥치라고. 그게 그렇다면 사드 부산에 가면 되잖아. 닥쳐 이 새끼야. 원전에 더해서 사드까지. 이 새끼 제2의 부마 민주화 운동 보고 싶냐 이 새끼야. 아 정말 갈 데가 없네요 환. 그럼 할 수 없군.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출생지인 구미에다가 하는 수밖에. 박정희 대통령 우상화 작업도 하는데 그 딸이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 자 그분의 따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 여보세요? 아이고, 누님, 예. 미쳤냐고요? 냉수가 아니라 4대 강물 먹고 속 차리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 당연히 취소하는 거고요. 이 새끼, 하루 강아지 닭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뭐, 닭?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이거 내가 실수를 했어. 하루 강아지 민심 모르는 줄 모르고 까불다가. 닥치라고. 민심이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을 했구만. 하루 강아지 보신탕집 주인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더위 먹었어? 이거 미안해. 하루 강아지 서청원 나오는 거 보고 웃는다. 서청원이 왜 나와? 이거 하루 강아지 환 총선 패배론 억울해하는 거 보고 웃는다. 닥치라고.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밥 잘 먹고 또 왜 싸우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 이님 나오셨어요. 자 이님은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든다면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하는 건 아니야. 뭐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은 아니고 좀 안전성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 안전성 문제가 확실하게 담보되면 괜찮으시겠어요? 야 근데 그게 되겠냐 이거야. 전자파 없는 사드, 중국 러시아 열받지 않게 할 사드. 야 그런 게 어딨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서는 옳다 그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지요. 지금 차기 당권 주자 두 사람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인님 혼자 왜 미지근한 탕에 계세요? 씨발 새끼. 야 이 새끼야 그러면 그 문재인이한테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이거야. 내가 왜 뚱보 네 입맛에 맞는 말을 해야 되냐 이거야. 너처럼 수준 낮은 놈한테. 수준 낮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그 경향신문에 실린 그 교육부 관료. 이 나라는 신분제가 있어야 한다. 대중은 개돼지다. 이렇게 말한 그 관료. 그 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반대하기에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 그러면 찬성하시는 거네요. 찬성하기에는 너무 말이 거칠었다고 봐요. 그럼 뭡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 네 고추한테 물어봐. 이 새끼, 너
너 이 새끼 그 여자하고 식당 갔을 적에 평소 먹는 대로 시킬지 말지 주저하지 이 새끼야. 원래는 간짜장 곱빼기에 볶음밥 하나에 탕수육 대짜에 팔보채 그리고 대접으로 짬뽕 국물 시켜야지 이 새끼야. 여자하고 왔다고 해서 그 떨렁 짜장면 보통 하나? 야, 너 그렇게 위선 떨다가 영양실조 걸린다. 짜장면 보통만 먹으면 너 쓰러지잖아. 현기증 걸려서. 아,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고추가 얼마나 고생이 많니? 주인을 잘못 만나서 말이야. 극심한 더위와 저조한 운동량 여기에 더해서 그 주변 살들의 압박, 허벅지의 압박으로 언제 더위 먹어서 언제 질식해서 언제 압박당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지 이 새끼야. 네 고추가. 그 공황장애 이건 답이 없어요. 파업을 해야 된다고 봐. 네 고추가. 네 고추가 파업했을 적에는 야, 네 고추가 소변 배출 기능도 중단할 수가 있어. 그만하세요 이젠. 아이 진짜. 그나저나 파업을 운운하시는데 파업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에 안 들지. 알겠습니다. 야, 그 다음엔 안 물어봐? 찬성하는 거냐고. 퀴즈 문제나 내세요. 쪼잔한 똥보 새끼. 에이 새끼.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해마다 그 독특한 분장을 한 졸업사진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던 이 학교 학생들이 2017년 졸업을 앞두고 한층 기발한 모습을 선보여서 그 화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아이돌 가수인 래퍼 지코를 분장하거나 홍상수 김민희를 분장하고 또 고등어가 미세먼지에 해롭다는 억측을 비꼬는 풍자까지. 그래서 그 신흥 풍자 명문고등학교로 떠오른 이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 빨랐습니다. 이 명문고 하면은 이거밖에 더 있나? 정답 바로 가지. 대구고등학교. 아, 환님의 목이어죠? 틀렸습니다. 대구고에서 환님을 비꼬면 어떨까 싶네요. 여성 허벅지를 잡고는 그 여성 무등 태워주는 걸로 말입니다. 닥치라고 이 새끼야.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알파 고등학교. 틀렸습니다. 하긴 알파고를 연상하게 할 정도의 높은 지능이어야 가능할 능력이겠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또 돌리겠습니다. 정답, 사연, 이메일 주소, 팟빵 게시판에 올리는 거 다 아시죠? 슬픈 대학생들의 초상 시즌 1 북 에디션에서 나온 책인데요.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웹툰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을 하루 2분씩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원생들의 리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착각하지 마. 우린 학생이 아니라 노예야. 대한민국 최초 대학원생들의 본격 리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예. 교수가 까라면 까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삶도 깠습니다. 조교 폭행, 제자 성추행, 논문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본격 리얼 대학원생들의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모든 대학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안 그런데도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29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에서 일상적으로 치부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현실을 알리고자 이 웹툰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대학원의 실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상 최초의 만화책 경품 청와대 현대원 수석에게도 보내드리고 싶은 선물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북 에디션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유슈 청년님 정답 벨기에 맞히셨습니다.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을 듣습니다. 현재 대학원생인데요. 다른 교수들과 비교가 안 되는 최악의 교수를 만났습니다. 다른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다른 학생들이 인정할 정도의 나쁜 교수입니다. 인성, 실력, 정치까지 교수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모두 없습니다. 네,
정치가 없다는 얘기인데 정치가 없으면 나쁜 건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과거 197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고 집안이 좋아서 해외를 다녀와 교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에게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몰려 계시군요. 그리고 교수로부터 탈출한 학생들과 에피소드집을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형식이든 저항하신다? 예, 응원합니다. 억압에 대한 저항, 이거는 무조건 응원해야지요. 정말 이 교수를 생각하면 욕만 나옵니다. 우리나라 변화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슈 청년님 응원합니다. 와글 어사님, 네, 또 정답자가 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같은 사람을 계속 당첨시키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답자가 많이 없어서 골랐습니다. 예, 와글 어사님 정답 벨기에 맞히셨고요. 정치권에서는 표방하는 것, 그 표방하는 것이 실제로는 없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지요. 국민의당에는 국민이 없고 안철수가 말하는 정치에는 새 정치가 없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 경제에는 창조가 없다고들 합니다. 창조라는 철학이 결여된 박근혜 정부가 결국에는 국가 브랜드로 창조가 결여됐음을 커밍아웃하는군요. 프랑스의 국가 브랜드를 대놓고 착용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특허법상 표절을 피하기 위해 폰트를 바꾸고 색상 배치를 반대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될까요? 그렇게 창조를 표방하면서 표절에 가까운 모방을 서슴지 않고 35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 창조인가요? 창조냐 표절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낭비한 혈세 35억의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사드 한국당에다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다 놓을지에 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단수 지역이 지금 선정된 상태다. 그래서 수주일 내에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북 7국이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사드 배치가 상당히
올해 초에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익과 뭐 안보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추진이 되던 상황이었다 조용했었는데 이달 초 들어서 뭐 언론 보도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엊그제 그 7월 5일이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아직 좀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인 어제 갑자기 이제 확정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정해진 거 없다겠다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민국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풀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무부처는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나서서 청와대 국가안보수석실 뭐 이런 데서 나서서 미국과 이제 직거래를 했고 지금 국방부는 그 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공론장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 직거래를 해버린 위험한 논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국방부 말이 100% 진실이라고 할 때 해당하는 논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국회에다 거짓말한 거 아닐까요? 내부에서 다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총선 이후에 좀 잠잠하다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의 이제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헤드 테이블에 있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내놨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사드 배치가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중국에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에서도 그런 홍보를 해달라. 국민들이 분열 안 되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대통령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나름으로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고집을 피우시면 대책이 없죠. 누가 그 고집을 꺾겠습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동안의 그 수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MD 체계에 그 편입을 해버리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죠. 네, 결국은 뭐 우리 대통령이시니까요. 뭐 네,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네요. 말씀하신 대로 사드 배치의 효용성, 사드가 진정한 북한의 이 미사일 억제력이 있느냐, 억지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당장 우리 땅에 설치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또 배치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전자파 피해,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어요, 지금. 의회가, 야당이 다수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뭐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유승민 의원이 7곡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승민 의원은 원래 사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 새누리당이 아주 대표적인 사드 배치론자였죠. 그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사드 배치를 요구를 했고 또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사드 의총을 열기도 했죠. 당시 청와대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아주 그 모호성을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 당이 그걸 강하게 압박하는 사드 의총을 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그게 어디에 배치되든지 간에 어찌 보면
뭐 경북이든 어디든 그 부분을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본인이 지금 대구 지역구이고 그렇다는 이유로 경북 7국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님비 아니에요. 님비죠. 님비고 이 뭐 새누리당의 좀 합리적인 보수로서 대선 주자, 전국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건 저 지역 정치인밖에 안 되는 것이고 상당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드를 아무데나 배치한다고 한반도 전체 방어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경북 7국에 두는 것은 수도권 방어를 포기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드 포대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도권 방어에 차질이 이제 빚어진다는 얘기인데 국방부나 다른 군사 전문가 얘기는 또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드 포대가 있으면 그것은 격파될 수 있는 타겟이 돼서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에서 좀 멀리 배치가 돼야 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논리가 더 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수도권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평택에다 두게 되면은 휴전선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선 쪽에서 쏘면은 이거 뭐 평택에서 쏴봐야 장사정포가 사드 포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멀리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런 논리로 경북 7국에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 그릇 아니면 그 정치인으로서의 한계 그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너무 지금 과대 포장돼 있다. 대통령과 맞섰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일이 유승민 의원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사실 과대 포장의 아이콘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 과대 포장된 박근혜 대통령과 맞섰다는 이유로 또 유승민 의원이 과대 포장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누가 더 과자 봉지에 질소 가스를 더 많이 집어넣냐 뭐 이런 경쟁도 아니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그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또 사드 배치에 또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제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드를 군사적 무기가 아닌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했어야 했다. 근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너무 성급했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승민 의원이 너무 지금 국방 논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리 그 못난 사람도 다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과대 포장된 박근혜 대통령과 과대 포장된 유승민 의원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어요. 단둘이 만난 건 아닙니다만은. 두 사람이 어떻게 좀 만나면 어떤 그림을 연출할까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좌석 자체가 가까이 한 자리에 뭐 가까이 있지가 않았고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뭐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헤드 테이블에는 뭐 정진석 원내대표나 김의겸 비대위원장 뭐 이런 사람이 앉았고 유승민 의원은 이제 다른 그 지금 기획재정위 소속이어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그리고 정책기획수석 뭐 이렇게 조금 박근혜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앉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오찬을 다 마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 참석자 전원과 악수를 나눴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과 뭐 김무성 의원과도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고 참석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을 흘기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전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로 안보 상황도 매우 어렵다.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결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 온 뒤에 하늘이 더 맑고 땅이 더 굳는 것처럼 우리 당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강해졌고 잃어버린 민심을 다시 회복했던 슬기로운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만한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만한 소리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같은 당 의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영장을 치냐라는 반응이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처벌법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됐는데 이 사안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무리라고 보시는군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의 그 이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의 이제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예.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그런 것도 다 이제 광의의 증거 인멸로 이제 보거든요. 증거 인멸의 우려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안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긴 했지만 법원에서 좀 다퉈질 이제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현역 의원을 또 2명이나 이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좀 과한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대놓고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선숙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이게 별건 수사로 번지지 않았다는 점에 약간 또 안도하는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됐는데요.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은 이제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별건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다 하면서 상당히 조금 견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선관위 고발 내용 수준에서 영장이 청구가 된 거니까 별건 그 외의 어떤 수사로는 이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대충 박선숙, 김수민 건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서 더 확대되고 그리고 당시 회계 처리라는 게 박선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자였을 테니까요. 예, 그 외에 다른 사안이 불거지지 않은 한 수사가 확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영장 집행 가능성 이거는 판사가 이제 결론 내리면 알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또 검찰이 안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검찰은 어쨌든 성의 있는 그 역량을 다 집중해서 수사를 한 것 같고요. 검찰에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일단은 영장 기각되면 법원과의 견해 차이다. 그리고 나중에 불구속 기소해서 유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나중에 무죄가 나도 뻗대는 게 검찰 아닙니까? 예. 또 견해 차이 때문에 무죄가 났으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안 나올 걸 우려해서 이게 야당 탄압이라는 그 반발의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워낙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 없이 검찰은 좀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속이 되면 국민의당이 입을 타격도 상당할 테고요. 예,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언니가 보고 있다. 업데이트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팟빵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좀 여러 가지 무리수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표창원 의원도 그랬고 이미 뭐 몇 주 전에 박용진 의원도 그랬고 또 조응천 의원도 그랬고 좀 계속 기대가 상당히 컸던 의원들의 어떤 무리수 내지는 실수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없었는지 그런 점을 저희 현장에서 봤던 기자들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다. 도리어 이렇게 초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이 선명성이 뚜렷한 의원들을 다잡기 위한 보수 언론 프레임에 이렇게 한겨레가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 어떤 독자적인 판단, 합리적으로 이 부분 조금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기사를 쓰는 거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제짠가요? 중앙일보가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표절을 얘기한 손혜원 의원이 무슨 예전에 홍보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졌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정권에 이제 부담을 주는 초선에 대한 부당한 어떤 지적질이고 잘못된 이제 기사이지만 본인들이 어떤 공개적으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한 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건 뭐 언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조중동이랑 수구 언론과 같이 거기에 부화내동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 방송 업데이트가 됐으니까요. 네, 김태규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철도 민영화. 네.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도 크게 신뢰할 만한 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뒤집는 것은 무슨 배짱일까요? 그렇죠. 제가 이게 사실은 3일 전에 나온 뉴스지만 그때 제일 놀랐었던 건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요. 발뺌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반값 등록금을 사실상 실현했다. 이런 개뻥이라도 지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 민영화는 아예 공약을 전체 통으로 쌩을 까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원래 이 철도 민영화는 보수정부의 오랜 꿈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보수정부들이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해왔냐면 2013년에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슬쩍 분할하는 방식으로 대놓고는 하지 않고 몰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600일도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그냥 이번에는 정말로 안면볼수를 하고 이런 초대형 발표를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 정부가 정말 계속 막막하겠구나 하는 걱정을 앞세우기 위해서 참 우려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일단 민영화 소식은 대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19조 8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요. 경부고속선, 중앙선, 남부내륙선, 춘천 속초선 이걸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할 때에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요. 그래서 제가 논리를 이제 어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황당한 헛웃음만 한 서너 번 지었습니다. 이게 하겠다는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우 세상에. 그러면 민자로 하면 45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공공으로 하면 45만 개가 창출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논리를 설파를 하려면 공공을 민자로 할 때 얼마의 추가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45만 개다 이렇게 대충 숫자 크게 불러놓고 퉁을 쳐버린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논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선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수익 모델도 도입한다. 동시에 민간이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게 진짜 누가 좀 저는 국토부에 가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간이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운임이 안 높아지겠습니까? 만약에 그 민간 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운임을 안 높인다면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서 나는 건데요? 결국 소비자하고 국민들한테 장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더 많이 내도록 정부가 뒷배를 봐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임으로는 조금 덜 털게요. 다른 방식으로 털게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 되기라도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대 서비스 막 해서 소비자들 주머니를 다양한 방식으로 털어서 운임을 안 올릴 수 있다. 이게 말이라도 되면은 되는데 저는 이것도 아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국토부가 내놓은 이 다양한 수익원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역세권 개발하고 역사 내에 공간 같은 걸 임대사업 주고 이런 부대사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대사업 같은 것으로서 민자 사업자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가 거기를 임대해야지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즉 사람이 모여있고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기차역에 들어섰을 때 그곳을 중심으로 상당히 발전한 도시가 형성이 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로 역을 짓고 철도를 놔서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한다. 이건요. 철도가 거의 유일한 장거리 교통수단이었던 근대 초기에나 볼 수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21세기에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새롭게 형성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구나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민자 사업자들한테 수익 안겨주려고, 토건 개발자들한테 수익 안겨주려고 무리하게 철도역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지었습니다. 예. 이용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령도시 돼버립니다. 예. 텅텅 빕니다, 역사가. 예. 그럼 민자 사업자들은 보조금 더 달라고 때렸을 겁니다. 그냥 앞길이 비디오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예. 네. 당장 구미김천역 또 네. 공주역 가보면요. 지금 이완대 네.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 네. 그 적절한 예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게 철도 노선 하나 짓고 철도역 하나 지으면 도시가 저절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거 거의 뭐 서부 대개척 시대에나 나오는 얘기인 거죠. 지금 21세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민자라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운임이건 아니면 부대 사업이건 결국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소식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광주의 제2순환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로 맥쿼리가 호주 투기펀드죠. 맥쿼리가 들어온 구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2순환도로에서는 2년 가까이 그 하이패스가 안 돼가지고요. 톨게이트에서 현금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형식상으로는 맥쿼리하고 광주시의 힘겨루기였는데 그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누가 되느냐 힘겨루기였는데 사실 내심은 맥쿼리가 보조금 더 받겠다고 때를 쓴 겁니다. 보조금 더 주지 않으면 하이패스 설치 안 하겠다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용자들은 얼마나 불편한데도 그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2년 가까이 하이패스가 안 되는 상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민자 사업자들의 본질인 겁니다. 돈이 안 되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톨게이트에서 현금만 받는 깡다구가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황당한 짓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들한테 국가기관 교통시설인 철도를 맡겨야 됩니까? 그 이유를 저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면은 수긍을 하겠는데 한 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는요. 자금이 부족해서 그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한다. 이거인 겁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을 왜 정부가 못하나요? 예. 이게 무슨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 사업이라는 게요. 그렇다면 국가 계획에 따라서 그냥 국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부는 이 국채를 발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정부 부채가 커진다는 이유로요. 또 증세 논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게요. 지금 조선산업 이 산업구조 조정한다고 뭐 발권력을 동원하네 마네 하면서 20조 원 가까이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철도는 10년간 20조 원이에요. 1년에 2조 원꼴입니다. 이걸 돈을 마련을 못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면 이건 진짜 정말로 웃긴 일인 거죠. 이게 더 읽다 보면 황당한 게 좀 계속 나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은요. 예. 국토부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비싼 요금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서비스로 비싼 요금을 받아서 일반 승객들의 운임은 절감하겠다. 뭐 이런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밝힌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관광열차, 고급 객실 서비스, 급행 서비스 이 세 가지랍니다. 예.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요. 급행 열차가 프리미엄 서비스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급행 열차는 요금을 대폭 높여 받겠다는 건데 이 급행이라는 걸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수도권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서민들입니다. 그렇죠. 왜 서민들이 급행이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전부 대도시 집값하고 전세값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 외곽으로 쫓겨난 서민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돈이 없어서 수도권에서 최대한 멀리 쫓겨났더니 이제는 서울로 출근하려면 고가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등 한 번 더 쳐먹겠습니다. 이건 뭔데요? 이 정부는 이 서민 등골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악랄하게 빼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건가요? 저는 이게 너무 처참한 아이디어여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철도의 그동안에 이른바 네. 프리미엄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요, 이게 요금 인상 꼼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고속 노선이 뭡니까? KTX 노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KTX 노선에는 비싸게 받고 일반 열차 요금은 뭐 지금 가격대로 받겠다. 이래 놓고는
일반 열차를 서서히 그 편수도 줄이고 노선도 없애고. 그렇습니다. 결국 KTX밖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전세난으로 정말 이렇게 등골이 휘어서 도시로부터 멀리 벗어나셨으니 급행 서비스 요금이라도 내려줄게요. 이게 정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여러 다양하게 점차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그 비싼 것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재벌들이 그 사내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투자처를 못 찾아가지고 이 돈을 탱탱 놀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지금 좌판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다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돈 쓰시고 돈 벌어 가세요. 이거거든요. 예. 결국은 재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하루 걸러서 다이나믹하게 나라를 거덜낼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590여일 정도 남은 임기를 저는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철도 민영화 소식이 참 암담하고 걱정스러워서 너무너무나 많은 우려가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 정권 말로 갈수록 더욱더 과감하고 네. 무지막지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드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드도 그렇고요. 네. 왜 이럴까? 따져보게 되면은 뭐 어차피 정권 연장 더 기대할 수 없다면은 최소한 지금 진 빚이라도 정산하고 나가겠다. 이런 뜻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 문제라면 앞으로 더 암담할 것 같습니다. 더 막갑하식으로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제가 우리 이완배 기자님께 감히 숙제를 좀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뭐 실제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강남에서 나머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데 싫다. 그냥 우리 독립하겠다. 그래서 강남민국을 따로 만든다면은 그거 한번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새누리당이 결코 기본소득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혹은 그들이 공약을 해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거 짚어주신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낙 그 거짓말이 많은 정당이니까요. 이 기본소득 의제를 먼저 새누리당이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 들고 나오더라도 제가 결단코 장담하는데 저 정당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기본소득의 근본 철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건 인류가 태어난 이상 반드시 누려야 하는 혹은 누릴 수 있는 천혜의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혜택이라는 거는 굳이 노동이라는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사회가 형성한 일정 수준의 부 중에 일부를 떼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액을 나눠주는 액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전체적으로 사회가 형성을 한 전체 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뺍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이제 기본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혜의 부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전체 부에서 정정당당한 소득을 빼고 나면 엄청나게 큰 돈이 남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당한 소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을 계산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직면하는 문제가 정부가 뜻밖의 부당한 소득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소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났더니 이재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10조 원의 재산이 있는데 부당하다는 판결이 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니까요. 정의선이 갖고 있는 4조 원, 최태원이 갖고 있는 4조 원, 당연히 부당한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재산만이 아니고 노동소득 분배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당한 소득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 연봉이 100억 원쯤 된다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용의 노동의 가치가 1년에 100억 원짜리가 될까? 이 반문을 하면 바로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기업 CEO들이 지금 연봉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챙기는데요. 예를 들면 조연아 같은 애도 회사 다닐 때는 연봉 수억에서 수십억씩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연아는 노동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한 게 아니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동이 생산한 정당한 부의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연아가 받아갔던 연봉은 다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규모를 측정하면 반드시 그 사회에 부당한 소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때 국가가 매우 강력한 과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적정한 노동을 통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강력한 힘으로 국가가 징수를 해야 기본소득의 재원이 충분히 마련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저께 그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에 관해서 축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익명으로 우리도 기본소득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건 원래 다른 복잡한 복지제도를 대충 없애고 그 대신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건데 우리 새누리당 같은 보수는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기본소득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와 잘 맞는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그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식을 인정하신 겁니다. 기본소득은 절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해낼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부당소득에 대한 막강한 과세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재벌, 대기업, 금융기관에 맞서서 결연히 부당소득을 과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정부만이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절대 저거 못합니다. 그 당 자체 기반이 재벌을 옹호하기 위해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소득을 옹호하는 게 그 당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당소득에 과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기본소득을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 기본소득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수많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일 텐데요. 기본소득의 전례가 너무 없다는 게 이 기본소득 딜레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라. 북유럽 같은 복지 강국들도 기본소득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가 뭔데 앞장서서 국가적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해야 하느냐.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기본소득 논의가 30년이 됐는데도 북유럽 복지 강국들이 아직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부당한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천혜의 자원이 준 재원, 물, 바람, 공기 이런 것만 계산한 재원 요걸로 딱 나눠주려고 하면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에 딱 필요한 액수만 나오는데 이게 기존 복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리한 액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기존 복지를 덮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월 300만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책정하니까 결국 그 재원은 일정액이 노동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가치 중에 일부를 빼내가는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역차별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 북유럽 같은 복지 강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쉽게 부드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굉장히 잘 실시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당소득이 차고 넘치거든요. 미국도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이제 월가 가보면 부당소득의 결정판이죠. 뭐 월가 CEO들 수천만 달러씩 연봉 받고 하는 짓이 사실은 부당소득인 겁니다. 또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독재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역시 기본소득이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부당소득만 제대로 징수를 해도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서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자체가 정치 권력 자체가 부당소득하고
아주 밀접하게 결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부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의지가 없으니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이 안 되는 거죠.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라는 실험에 대해서 적절한 전례가 지금 많지 않은 겁니다. 북유럽은 부당소득이 너무 없어서 재원 마련이 안 되고 한국이나 미국처럼 부당소득이 철철 넘치는 나라는 부당소득 자체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어서 정부를 좌우하고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더민주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저는 기대는 하지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민주조차도 재벌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마 부당소득에 대한 막강한 과세 의지를 더민주가 표명하는 순간에 재벌들의 엄청난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더민주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100%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새누리당이요. 예, 저걸 한다. 예, 100% 장담하는데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요, 굉장히 정의로운 제도입니다. 부당소득을 대하는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가 그 사회에 있어야 도입이 가능한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사실 부당소득에 대해서 한국만큼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60억 원 상속받은 이재용이 10조 원 자산가가 됐는데도 그냥 용인을 해주는 나라인데요. 국민연금이 나서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가결해주는 나라인데요. 저는 이재용이 10조 원의 자산가가 된 것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가결해준 것과 전부 다 정부의 묵인 혹은 방조 혹은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뤄질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활발해지는 것이 몹시 기뻐서 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앞으로 이 논의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만으로 정당한 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토론을 이어갈 계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과 재벌들의 부당한 재산 소득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다음 대선에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기본소득이 활발한 논쟁 주제가 돼서 정의로운 소득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새롭게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일도 안 하는데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예.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면 활발해질수록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네. 기본소득 제도가 뿌리 내리는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복지사회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네. 업그레이드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대구 경북에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최초의 할머니 산타클로스 박근혜 동지께서는 사드라는 전대미문의 큰 선물에 대해서 떼쓰며 거부하고 끝내 울기까지 하는 경북 7곡 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울면 그 선물을 콤보 세트로 더 많이 주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광주 전남에 비해 2배, 강원도에 비해서 3배 가까운 예산 혜택을 입었고 각종 권력기관장과 공기업 요직까지 대구 경북에다가 몰아줬음에도 대구 경북은 이처럼 복에 겨워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건 다 받아 처먹으면서 싫은 건 안 받겠다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사드가 꼭 나쁜 것인가? 동북아시아 미국 국방의 중심이 대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나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 폭격 영순위가 되기는 하겠지만 폭격을 맞았을 시에는 바로 보복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즉 폭격 영순위인 것 같지만 실은 폭격을 가했을 때 보복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영순위 지역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언제든 철수가 가능하다. 부산, 울산, 영남이 핵폭탄을 안고 산다면 이곳은 고작 해야 미사일 정도를 안고 사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경북도지사, 칠곡군수, 이제는 행동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각하의 충심도 모르고 사드 반대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각하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사드를 수용하겠다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33도, 강릉 3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폭염과 함께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다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사드 관련한 진단입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의 한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다들 중국만 걱정하는데 나는 러시아가 더 걱정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은 힘을 과시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핵미사일 전진 배치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엑스밴드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푸틴이 직접 성명을 내서 핵미사일로 코펜하겐을 때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배치하려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코펜하겐에 배치하려는 엑스밴드 레이더와 같은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핵 협상을 타결했다. 때문에 당분간 유럽의 미사일 방어, 즉 MD 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제 북한만 남은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자신들이 성공을 거둔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는 사드 기지, 거기를 폭격하겠다. 이러면서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러시아와 미국이 이란 문제로 유럽에서 충돌했다면 이제는 북한 문제로 동양에서 충돌하게 된 것이다. 다들 중국만 걱정하는데 러시아가 더 걱정이다. 성명 같은 걸 보면 중국보다 러시아의 톤이 훨씬 더 강하다. 국가 전략의 차이겠지만 러시아는 직접적, 노골적이고 중국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다가 급소를 쥐는 스타일이다. 네, 뒷감당이 불가능한 정권이 너무나 큰 도박을 벌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